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이 잘 보이는 곳으로 모셔다 드리는 신통방통 정치한배입니다. 먼저 오늘의 핵심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주로 예정됐던 독일과 덴마크 순방을 연기했습니다. 출국이 일주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례적으로 연기를 한 건데요. 총선을 앞두고 의료계 파업 등 국내 현안에 집중하겠다는 의도라고 합니다. 최원국 기자입니다. 대통령실은 다음 주로 예정됐던 윤석열 대통령의 독일, 덴마크 순방이 연기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순방 외교를 강조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계획했던 해외 순방을 취소한 건 처음입니다. 쉴 새 없이 함께 해외 시장을 누빈 것은 순방이 곧 일자리 창출이자 민생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실은 순방 연기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4월 총선을 앞두고 산적한 국내외 현안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북한은 연초부터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도발 수위를 높이면서 일각에서는 제7차 핵실험 가능성까지 제기된 상황입니다.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의료계 파업 우려도 높아지고 있는 데다 총선을 앞두고 순방 비용 문제 등 대여 공세를 차단하기 위한 정무적 판단도 작용했을 거란 해석도 나옵니다. 대통령실은 총선이 끝날 때까지 해외 순방 일정을 잡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내에 머물게 된 윤 대통령은 다음 주 민생 행보에 집중할 전망입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 어젯밤 북한 김정은에게 충격을 줄 수 있는 깜짝 발표가 있었죠. 조선일보 일면 기사입니다. 한국, 북한 형제국인 쿠바와 전격 수교. 우리 정부와 쿠바가 외교관계 수립을 발표한 겁니다. 쿠바는 북한의 형제국으로 그동안 끈끈한 관계를 이어왔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가 지난 20여 년 넘게 끈질기게 외교에 공을 들여왔습니다. 특히 박근혜 정부 때였죠. 2016년에는 당시 외교부 장관이 직접 쿠바를 방문해서 공식 외교장관 회담을 갖기도 했었습니다. 첫 번째 발걸음이긴 합니다만은 앞으로 후속 협의도 하고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강화해 나갈 생각입니다. 경제라든가 또 문화, 스포츠, 관광, 또 국제 무대에서 그동안에 많은 협력을 해왔습니다. 앞으로 우리 양국 간의 그 잠재력을 보다 현실화시킬 수 있는. 네, 이후에 윤석열 정부 들어서 쿠바와의 관계 개선에 계속 드라이브를 걸어왔고 마침내 그 결실을 맺은 겁니다. 중남미 국가 가운데 유일한 미수교국이었었죠. 쿠바와 수교가 성사가 되면서 외교주평의 큰 확대는 물론 북한을 압박하는 데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와 연관된 재판 결과들이 요즘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1심이긴 하지만 유죄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틀 전엔 백현동 개발비리 로비스트 김인섭 전 대표가 1심에서 징역 5년 선고받았죠. 자, 이 사건 당시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 재판 결과가 나오자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이런 공세를 이어갔었습니다. 김인섭 씨는 백현동 로비스트죠. 그리고 그 로비의 대상은 누굽니까? 그 로비의 상대는 이재명이었죠. 성공한 로비였죠. 그렇죠? 재판부도 판결에서 김인섭 로비스트가 이재명 대표와의 특별한 관계라는 점을 인정했어요. 자, 이런 상황이어서 그러면 정상적인 어떤 판단을 하는 법조인이라면 누구나 이재명 대표가 김인섭 로비스트보다 더 중한 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아졌구나라고 판단할 겁니다. 그런 무시무시한 판결이 났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등장하는 판결. 그리고 오늘도 뭐 최고위 같은 데서 뭐 져놓고 좀 하하거리면서 웃기만 하시면서 실제로 정치신이면 좀 정치 깨끗하고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비대위원장은 좀 하하거리면서 웃기만 하시면서 실제로 그 답은 안 하시던데 그러려면 정치는 왜 합니까? 네, 아주 작심 발언을 쏟아내는데요. 그리고 대장동 사건에서도 김만배 씨가
유죄를 1심에서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잠시 뒤에 전해드리고 일단 백현동 사건에서 로비스트가 징역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그 로비 대상으로 지목된 이재명 대표는 더 중한 형을 받을 것이다. 이런 주장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로비스트는 이제 김인섭 씨를 말하는 것이고요. 김인섭 씨와 이재명 대표의 특별한 관계 아까 언급을 했는데 김인섭 씨가 2006년도에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출마했을 때 선대 본부장을 맡았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근거리에서 도와줬고 당시에 보면 이제 뭐 사무실도 얻어주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뭘 로비했냐? 바로 백현동 개발입니다. 그러니까 백현동 개발에서 두 가지가 이제 크게 문제가 됐는데 땅의 용도 변경, 그러니까 자연녹지 지역을 갖다가 두 단계 상향해서 허가장을 이렇게 신청을 했는데 안 된 거예요. 그때 이제 이 개발업자가 김인섭 씨를 영입을 해서 다시 시도를 하니까 결국에 나중에 4단계 상향된 준주거 지역까지 허가가 나거든요. 2단계도 안 내던 게 4단계까지. 맞습니다. 그리고 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원래 이 사업을 같이 하기로 했었는데 도계공이 이제 업자 입장에서는 뭐 이익을 주는데 도움이 안 되니까 이걸 배제를 합니다. 그 과정에도 이제 김인섭 씨가 큰 역할을 했다. 김인섭 씨가 누구한테 얘기를 했냐? 바로 정진상 씨입니다. 정진상 씨를 통해서 이런 그 개발 허가라든지 이런 부분을 청탁을 했고 청탁의 대가로 돈을 받았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징역 5년이 선고된 거고요. 그래서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이렇게 로비스트가 이렇게 징역 5년을 받았으면은 그 로비의 결국 상대가 된 게 당시에 인허가 권자였던 이재명 다시 성남시장인데 더 중형을 받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이 대표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백현동 개발 비리로 기소가 돼 있습니다. 이 대표의 그 기소 내용은 이렇게 백현동 개발에서 부당한 특혜를 줘서 성남도계공에 200억 원의 손해를 입혔다.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죠. 자, 이러면서 한동훈 위원장 1심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사법 리스크를 집중 공략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저희들이 많이 이야기를 해왔지만 프레임 바꾸기, 이 윤석열 대 이재명 구도에서 한동훈 대 이재명 구도로 바꾸는 그 일환이기는 한데 점차 범위가 넓어지는 것 같아요. 지금 이재명 대표 본인만 공격하는 것이 아니고 야권 전체를 지금 그 타깃으로 삼아서 사법 리스크를 계속 거론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해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법무부 장관할 때 2번이나 체포동의안을 국회에서 읽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거론하는 데는 가장 책임자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계속 이렇게 사법 리스크를 이야기하는 것은 이재명뿐이 아니고 최근에 뭐 신당 창당을 선언한 조국 전 장관이나 송영길 전 대표나 아니면은 어제 출마를 선언한 노웅래 의원이나 전부 다 출마의 변이 검사 독재 정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검사 독재 정권을 전부 다 이야기합니다. 이재명 대표부터 범야권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잘못 가다가는 검사 독재 정권 프레임이 씌워져 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아니 검사 독재 정권이 아니고 우리 워낙 그 법대로 수사하는 거다. 1심 판결을 봐라. 1심 뭐 법원에서도 다 지금 인정하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이 워낙 그 이재명 대표부터 이렇게 여러 가지 뭐 7개 사건에 뭐 10개 혐의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으니 정상대로 우리가 수사를 하는 것이지 검사 독재 정권이 아니라는 걸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계속 강조를 하는 거죠. 자, 저렇게 해서 뭐 며칠 전에는 법인카드 문제 그리고 이번에는 김인섭 1심. 자, 이렇게 나오니까 이재명 대표도 뭔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법정 구속된 거에 대해서 5년형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잖아요. 그런데 침묵을 하고 있어요. 이재명 대표는. 이 사건에 대해서는 말을 아낍니다. 대신 이재명 대표는 다시 한번 윤석열 대통령의 부산 방문을 언급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윤 대통령이 아니라 제가 갔으면 구속됐을 겁니다. 이재명 도지사가 평소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선거 때 다 돼가가지고 연천군 가서 이거 하겠다. 저기 시흥시 가서 이거 하겠다. 이렇게 발표하면 공직선거법 위반일까요? 아닐까요? 저 같으면 이미 구속됐을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설 연휴가 끝나자마자 부산을 다녀갔습니다. 국민의힘 부산시당이 발표할 만한 총선 공약을 대통령이 대신하고 갔습니다. 공직선거법을 우습게 하는 윤석열식 관건 선거입니다. 자, 그러니까 최근에 대통령의 행보가 총선형 행보다 이런 비판이네요. 네, 맞습니다.
어제 이 발언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예정에 없던 추가 발언을 하면서 나왔는데요. 이 대표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평소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선거 때 가서 연천군에 가서 이거 하겠다, 시흥시에 가서 이거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면 공직선거법 위반 아니냐 이렇게 말하면서 저 같으면 이미 구속됐을 것 같다 이렇게 작심 비판을 한 겁니다. 지난 13일 윤 대통령이 부산에서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는데 수도권 외 지역에서 이 민생 토론회가 열린 건 처음이거든요. 예. 그래서 격전지인 부산에서 개최한 것을 두고 총선용 행보라는 비판을 한 겁니다. 또 같은 자리에 있던 서은숙 최고위원도 윤 대통령이 총선을 앞두고 부산 시민에게 허망한 립 서비스를 하고 갔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서영교 최고위원은 공무원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사람이 직무와 관련해서 지위를 이용해서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경우 법 위반 이라면서 선거에 영향력을 미쳐서는 안 된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한동훈 위원장의 1심 재판 결과 나왔지 않았느냐, 당신이 더 책임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공세에도 불구하고 말을 아껴요.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만 원희룡 전 장관도 지금 개항에서 돌덩이 또 와야겠거든요. 그런데도 가만히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재명 대표는 이렇게 공격을 하잖아요. 그런데 정작 자신을 공격하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께서 윤석열, 김건희 두 분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 왜 수사를 하지 않으셨는지, 그리고 자기 자신이 손준성 검사의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있어서 왜 해명을 안 하신지부터 답을 하고 저에게. 그리고 아까 조국 말씀하셨죠. 제가 조국 전 장관에게 대해서 굳이 대꾸할 필요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한동훈 위원장께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비호감도를 낮추기 위한 단순한 양두구육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저한테 이렇게 어그로 끌어보려고, 그러니까 제가 특별히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대꾸할 필요가 없다. 괜히 어그로 끌려고 한다. 그러니까 관심 끌려고 하는 거다라고 하면서 무시 전략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이 상황 화면 정리했습니다. 자, 이쪽에서는 이준석, 조국이 한동훈을 계속 공격합니다. 대꾸를 안 해요. 어그로 끌지 마세요. 그런데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재명 대표를 공격을 하고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는 이 상황.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일단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조국 전 장관이나 지금 이준석 대표의 공격을 무시하는 이유는요. 아무래도 두 사람이 지금 제기하는 문제가 본인 입장에서는 좀 껄끄러운 문제들이잖아요. 예를 들면 손준성 검사의 고발사주 문제라든지 또 김건희 여사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기 때문에 일종의 전략적 무시다는 생각이 있는데, 그 전략적 무시라는 부분은 또 다른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조국이나 이준석은 나의 상대가 아니야. 내하고 급이 안 맞아. 어허. 그렇기 때문에 내하고 지금 나의 그 주 공격 타겟, 공격 대상은 이재명 대표야 라는 부분을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 앞서 말씀하셨지만 그 프레임이라는 부분에서 봤을 때도 아마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하고 이렇게 자신이 정치적 맞짱을 뜨는 그런 구도를 간다고 한다면 소위 말하는 검사 대 피의자의 구도도 있지만 또 민주당이 이야기하는 윤 정권에 대한 심판 에 대한 프레임을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본인 입장에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상대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는 그 지금 빤하게 보이는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프레임을 나는 벗어날 거야. 나는 오로지 윤석열 대통령 한 명만 공격을 해서 이 총선을 이 윤석열 정권 검찰 독재 정권 심판에 맞추겠다는 의도로 분명히 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공격을 함으로써 예. 앞으로 향후 차기 대권 구도에서의 이 영보수, 젊은 보수의 대표가 내가 분명히 하겠다는 그러한 식의 서로의 생각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자, 국민의힘에서는 어제 1차 단수 공천 그 지역을 발표를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다른 후보 없이 그냥 이 후보를 공천하겠다. 경선 거치지 않고. 어제 발표된 단수 공천자 25명의 면면을 살펴봤더니 대통령실 출신 인사는 단수 공천 안 줬습니다. 어찌됐든 경선을 하라는 겁니다. 주요 격전지 몇 개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서울 동작을.
자, 사선의 나경원 후보가 어제 단수 공천을 받았습니다. 자, 이제 국민의힘 후보는 나경원 후보인 거예요. 그런데 상대는 이수진 현역 의원, 그리고 요즘에 갑자기 추미애 전 장관이 다른 곳 얘기 나오더니 여기로 거의 뭐 확실시 돼가는 그런 분위기랍니다. 자, 먼저 이 지역구 여론조사가 나왔다고요? 네, 맞습니다. 서울의 접전지 중에 하나로 꼽히는 이 동작구 을에서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고 있다는 여론조사가 나온 건데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투입할 경우에는 격차가 더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9일 펀앤드마이크에 따르면 여론조사 업체 주 리서치앤리서치와 여론조사 공정위 의뢰를 해서 지난 2월 6일과 7일 이틀 동안 동작구 을 성인 501명을 대상으로 무선 ARS와 무선 전화 면접 방식으로 벌인 조사인데요. 예. 나경원 대 이수진, 이 가상 양자 대결을 할 경우 지지율을 조사해 봤더니요. 나경원 전 의원이 47.9%, 이수진 의원이 39.0%로 8.9%포인트 차가 났습니다. 또 나경원 대 추미애의 양자 대결에서는 나경원 47.6%, 추미애 37.7%로 9.9%포인트 차로 격차가 더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자, 먼저 나경원 대 이수진 또는 나경원 대 추미애 누가 될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글쎄요, 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일단 지금 방금 보여준 이 여론조사 수치로는 사실 이수진 의원이 더 경쟁력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민주당이 이수진 카드보다는 추미애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실 지난 4년 전 이 지금 나경원 의원을 당시 나경원 의원을 거꾸로 들인 사람이 바로 이수진 의원이었잖아요. 소위 말하는 자객 공천을 통해서 이 카드가 먹혔지만 이번에는 이 자객의 효과가 많이 떨어졌다고 아마 민주당은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사실 이수진 의원이 사실 4년 전에 딱 등장할 때 일종의 뭐랄까요, 정치적 상징이 이 사법부 블랙리스트의 피해자, 또 이 사법부의 여러 가지 불공정성을 깨는 데 앞장섰던 여전사, 뭐 그런 이미지로 나왔는데 알고 보니까 사법부 블랙리스트의 그 명단에 정작 이수진 의원은 없더라. 예. 뭐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이 의정 활동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 구설수에 휘말렸던 거거든요. 우리가 지난주입니까? 한번 보여줬던 이수진 의원이 왜 자신이 해외 출장 자기는 왜 뺐냐? 거기에 대해서 막 이렇게 따지는 그런 모습들,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희화되면서 이수진 의원이 상당히 어떻게 민주당 입장에서는 나경원 의원에게 맞장으로 보내기에는 조금은 정치적 체급이 약하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아마 추미애 카드를 낼 가능성이 높다. 사실은 일각에서는 뭐 추미애 전 장관을 송파갑에 지금 전략 공천하는 방안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추미애 전 장관이 노했다고 그래요. 본인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뭐 거기 당선 가능성을 거는 것보다도 급이 누구냐, 상대가 누구냐를 봤을 때 최소한 자기가 봤을 때는 이 지금 보수의 차기 이 주자 중에 여성으로는 탑을 찍고 있는 나경원 전 의원 정도는 돼야 내가 한번 붙어도 나경원 정도는 돼야지. 돼야 그래서 막 설사 내가 진다 하더라도 타격도 좋고 이기면 내가 다시 정치적 존재감을 보여주면서 화려하게 롤백할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이 추 전 장관에 대한 공천에 대한 문제도 사실 정권교체에 대한 책임론 또 맞물려 있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 나경원 의원하고 그러니까 붙이는 쪽으로 가면 그런 논란에서도 좀 자유로울 수 있다는 그런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렇군요. 물론 뭐 아직 민주당에서 어떤 움직임인지, 근데 민주당 움직임은 잠시 다시 전할게요. 이재명 대표가 이수진 의원한테 전화도 했대요. 뭐라고 했느냐? 지지율 좀 올리세요. 지지율 좀. 이렇게 전화를 했답니다. 그 얘기는 민주당 얘기할 때 전해드리고요. 자, 다음 지역 보시죠. 이른바 복수혈전. 영화 제목인가요? 복수혈전이라고도 불리고 사실상 리턴 매치라고 불리는 이 지역입니다. 서울 광진을. 자, 여기는 지난번에 오세훈 서울시장과 고민정 의원이 맞붙었던 곳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서울시 정무부시장 출신 오신환 의원이 도전장을 냈습니다.
자, 두 사람의 모습 저렇게 나오는데, 자, 송국권 국장님. 네. 왜 복수혈전입니까? 그것부터 먼저 말씀해 주시죠. 대리복수혈전이죠. 대리복수전이죠. 예. 오세훈 시장이 4년 전에 저기서 고민정 의원에게 2.55%포인트 아주 근소하게 있었어요. 근데 서울시장이 됐으니 출마를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부 부시장을 했던 오세훈 시장 밑에서 정부 부시장을 했던 그 오신환 그 전 의원을 내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리복수전을 하는 건데 오신환 전 의원은 작년 5월에 이 부시장직을 넣으면서 바로 그 다음날 이사를 했습니다. 저쪽에 그 다음날 이사를 하면서 그때 언론에 뭐라고 했냐 하면은 내가 여기 와서 우리 서울시장 오세훈 시장이 아끼는 지역이니까 내가 여기 와서 고토를 회복하러 왔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오세훈 시장이 권유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본인은 출마를 못하니 부시장을 했던 오신환 전 의원에게 당신이 가서 복수를 해다오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저 지역이 지금 그 36년 동안 보수 정당에서 한 번도 국회의원을 배출하지 못했거든요. 36년 동안요? 예. 그런데 오신환 전 의원은 원래 간악을에서 2번 국회의원을 했는데 그 지역도 본인이 새누리당으로 그 19대 총선에서 당선되기 전에는 그 지역도 27년 동안 보수 정당의 국회의원을 못 낸 곳이에요. 관악도 사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어려운 곳이죠. 그렇지. 27년 동안 못 낸 곳인데 그러니 본인이 그곳에서 내가 당선돼서 2번이나 당선됐다. 그래서 이번에도 가서 보수 불모지지만 거기 내가 자신 있다 이런 각오를 지금 밝히고 있어서 결과를 좀 지켜봐야죠. 그렇군요. 자, 어찌 보면 불모지 전문가. 이 어려운 곳에 가서 늘 이기고 돌아오는 신화를 쓸지 이것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상대도 지금 만만치 않죠. 자, 다음은 서울 구로구로 자리를 또 옮겨보도록 하죠. 자, 여기는 사실상 민주당 강세 지역이었습니다. 이 서울 구로 지역이. 그런데 왜 이번에 관심을 끄느냐? 화면 보시죠. 이른바 운동권 심판론. 지금 화면 보시면 오른쪽은 이인영, 윤건영. 자, 대표적인 86세대들이고 지난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핵심 역할을 했던 그런 운동권 출신들의 대항마로 지금 나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단수 공천이 실현된 지역이 어제 보면 또 공교롭게도 한동훈 위원장이 사실 초반부터 내세웠던 운동권 심판론, 그 86세대 청산론에 어떻게 보면 그 대표 주자들이 현역으로 있는 곳이거든요. 구체적으로 이제 구로갑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인영 의원 같은 경우에 전대역 1기 의장 출신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 4선을 했고 이 지역이 그 YTN 앵커를 지낸 그 호준석 후보를 단수 공천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전문성 있고 대중성 있는 그런 인사로 한번 이제 기존의 아성을 깨보겠다 이제 그런 그 구도로 보이고요. 구로 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윤건영 의원 뭐 말할 필요도 없이 정말 친문 중에 친문 인사이고 또 운동권 출신이고 또 이 지역에 이제 태영호 의원 이번에 지역구로 옮겼습니다. 강남갑에서 옮겨서 저 지역으로 지금 어제 단수 공천을 받았는데 이게 보면은 또 재밌는 게 두 사람 다 어떻게 보면 대북 정책에서 일가견이 있을 만한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윤건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2차례 남북 정상회담 하면서 직접 북측하고 접촉을 했고 태영호 의원이 뭐 말할 것도 없이 또 뭐 북한 외교관 출신이니까 뭐 대북 문제에서는 말할 것도 없는 사람이 그래서 그런 포인트도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자, 한편 인천 계양을 지역에서는 새로운 사람이 등장하면서 변수가 발생합니다. 자, 그 얘기는 잠시 뒤에 하고 먼저 도전 땅 던진 분도 있죠. 원희룡 전 장관 이번에 또 돌덩이를 거론하며 도전을 시작합니다. 대한민국의 국회를 방탄용으로 쓰고 있는 국가적 돌덩이일 뿐만 아니라 지역 발전에도 돌덩이로 가로막고 있는 이것을 치워내고 그 자리에 저는 뿌리를 내리고 자, 저렇게 돌덩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공격적으로 나오는데 정작 이재명 대표는 특별한 언급이 없어요. 아니 저희도 이재명 대표가 뭔가 회의 시간에 이런 데서 원희룡 전 장관을 아니면 뭐 다른 곳에서라도 원희룡 전 장관을 겨냥해서 한마디 하면 당연히 같이 전해드리려고 했는데 최근에 발언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무슨 일이 있었느냐. 지난번에 명절 앞두고 시장에서 저렇게 마주쳤잖아요. 지금 두 사람이 시장에서 마주쳤습니다. 누가 유튜브에서 방송 그렇게까지 했어요. 그런데 자 원희룡 장관이 그 얘기 듣고 저쪽으로 쑥 가려고 하는데 이재명 대표는 쑥 지나갔습니다.
아니 지금 보세요. 저쪽에 한번 가볼까?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결국은 못 만났거든요. 이 상황은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사진을 남기고 싶지 않은 거죠. 두 사람이 같이 만나서 압수하는 사진을 남기면은 그 순간에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 대표라기보다 계양을 후보가 돼버립니다. 계양을 후보가 돼서 두 사람의 맞대결 구도로 이렇게 되고 또 특히 그때 되면 또 대장동 이슈가 또 번질 수가 있어요. 대장동 일타 강사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애써 무시를 하는 건데 조금 전에 저희들이 이야기했던 예를 들어서 조국, 이준석이 뭐 한동훈을 공격을 하는데 한동훈은 이재명을 공격하고 이재명은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잖아요. 이게 쫙 보시면 체급이 낮은 사람이 위에 있는 사람은 계속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본인의 존재감이 더 부상이 되니까는. 거꾸로 이야기하면은 체급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이 도전한다고 해서 거기 일일이 대응하면 자기 체급이 낮아져요. 그렇죠. 똑같은 사람 된다. 똑같은 겁니다. 저 사람 상황도 똑같은 거예요. 본인의 상대는 윤석열 대통령이고 전국적인 이슈를 끌고 가야 되는데 저기서 원희룡 후보에게 대응을 하면은 그 계양을 후보가 돼버리는 거죠. 그 전국적 이슈에서는 오히려 밀려버리는 그런 상황을 감안을 하기 때문에 전부 다 계산에 의한 행동이라고 봐야 됩니다. 네. 자, 그렇게 계산을 해서 애써 무시 전략을 하고 있었더니 이번엔 또 한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제가 반드시 토론에 나가서 이재명의 두 얼굴을 낱낱이 보여드리고 이제 이재명 대표와 TV 토론에서 만나게 된다면 좀 제가 TV 토론에 나가면은 할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왜냐하면 겪은 일이 10여 년간 한둘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제 앞에서 제 눈을 똑바로 보고 어떻게 말하는지 보고 싶습니다. 국민들한테 사과할 의지가 없는지 그 다음에 진실로 본인을 범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자, 이제 유동규 전 본부장까지 나오겠다는 겁니다. 자, 이러자 국민의힘도 좀 생각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한동훈 위원장이 유동규 전 본부장 출마 선언에 에이 하면 안 되지 또 이런 얘기는 안 해요. 그런데 이런 평가를 내놨습니다. 지금 이렇게 여러 개의 재판을 받고 있고 정말로 많은 이 문제가 있는 분이 민주당을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고 또 거기 출마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게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평소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상황들이 자주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건 유동규의 책임이 아니라 이재명의 책임입니다. 그건 유동규의 책임이 아니라 이재명의 책임인 거예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 상당히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사실 뭐 지금 뭐 만약에 정치를 하지 않았던 분이 본인이 상당히 그러니까 의원직에 도전하겠다 생각하면 당선 가능성이 좀 더 높은 곳으로 가는 것이 상례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유동규 씨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본인의 일종의 본거지가 성남이라고 한다면 성남 쪽으로 가는 게 맞는데 성남도 아니고 서울도 아니고 그것도 인천의 계양으로 간다? 오직 그거는 뭐 이재명 대표 잡겠다는 이야기밖에 더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재명 대표를 왜 잡아야 될 것이냐. 소위 말하는 대장동 비리와 관련된 재판에 지금 이렇게 서로 인연이 악연으로 바뀌어버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단 한 사람, 나는 오직 한 명만 때린다, 팬다. 그런 작전이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여러 가지 아킬레스건이라고 할 수 있는 대장동 비리 문제를 나는 집중적으로 공세할 거야 라고 생각이 드는데 할 거라고 본인이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본인이 이야기했던 토론에 나가겠다고 하는데 문제는 토론에 나갈 수 있을지 저는 그게 좀 궁금해요. 토론회가 성사가 될 수 있을까요? 네, 그 원내 정당이 아니잖아요. 지금 자유통일당 후보로 나가기 때문에 그러면 사실은 이 후보가 이 지금 공인된 그 여론조사 기관의 5%의 지지율을 넘어서야 되거든요. 당장 5%의 지지율을 넘어서야만 초청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뭐 이재명 대표가 그 토론을 기피할 수 있어요. 기피하면 또 가태료를 물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기피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만 과연 5%를 넘어가느냐가 하나의 뭐 지켜볼 대목인데 어쨌든 상당히 이 상황을 지켜보는 국민들의 눈에는 코미디로 보이는 건 분명한 것이고요. 또 하나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자유통일당의 빅피처도 좀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자유통일당의 빅피처. 예, 이 자유통일당을 지금 실질적으로 끌고 가고 있는 사람이 정강훈 목사잖아요. 정강훈 목사하고 옷을 저렇게 또 입혀주고 있어요. 그렇죠. 정강훈 목사는 사실은 이재명 대표는 절대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지금 총선 과정에서 사실 이재명 대표에게 가장 효과적인 공격을 가할 수 있는 유동규 씨가 하겠다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밀어주는 것인데 근데 그걸 과연 끝까지 그러면 유동규 씨가 가면 완주할 것이냐.
끝까지 완전 안 완주할 하는 것이냐. 거죠. 제가 봤을 때는 마지막에 발을 빼면서 아마 원희룡 전 장관에게 아마 상당한 지지를 몰아주는 형태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일종의 뭐랄까요. 원희룡 장관을 위한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는 것인데, 자, 이 대목에서 우리가 또 떠오르는 것이 지난번 원희룡 장관이 장관 퇴임 직전에 경주를 갔을 때 기독교 무슨 목회자들 모임에 갔는데 정강훈 목사하고 뭐 인사 뭐 절을 했니 뭐 아주 막 깍듯한 공손한 절을 뭐 인사를 했니 막 그런 논란이 있었잖아요. 이런 것들이 갑자기 떠오르면서 야, 이거는 결국은 정강훈 목사가 원희룡 전 장관을 밀어주기 위한 거대한 하나의 빅피처 속에서 유동규 씨를 밀어준 것이 아닐까라는 합리적 추론을 해보는 겁니다. 근데 또 유동규 후보가 되겠죠. 유동규 씨 입장에서는 무슨 소리야, 내가 거기 당연히 이재명 꺾으려고 가는 건데, 이런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이 자체가 유동규 씨가 등장한 자체가 그 원희룡 후보나 국민의힘에는 상당한 부담이에요. 이게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나중에 막판에 만약에 본인이 사퇴를 하고 밀어준다, 지지선언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후보 단일화 형식 뭐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은 이 정강훈 목사의 이미지가 겹치게 되면서 그 이 지역뿐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겁니다. 만약에 다시 후보 단일화 형식으로 해버리면은 본인이 그냥 아무런 조건 없이 사퇴를 하면 모르는데 후보 단일화를 하면은 그런 이제 그 색채가 입혀지는 그런 좀 부담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유동규 씨는 저런 문제를 지금 법정에서 해야지 이거 정치권에서 끌고 나올 문제가 아니에요. 본인도 지금 공범입니다. 공범은 본인도 재판을 받고 있어요. 거기다가 물론 뭐 제1야당 대표가 저기 계양을에 출마를 해서 그렇겠지만은 계양을 주민에게 왜 대장동을 가지고 대장동 경기도에 있는 대장동을 가지고 왜 인천에 있는 계양을 주민들에게 선택을 강조를 하는 결과가 되잖아요. 그렇네요. 물론 뭐 그 이재명 대표 개인의 어떤 사법 리스크 이것이 있긴 하지만은 계양을 주민 입장에서는 계양 발전을 가지고 뭐 어떻게 이야기하는 후보들이 나와야 되는데 왜 성남시 문제를 가지고 계양을 주민들한테 서로 막 공방을 하니 저는 좀 비정상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어제 한동훈 위원장이 얘기했습니다만 일종의 희화화라는 얘기를 했고, 이건 유동규 때문이 아니라 유동규 책임이 아니라 이재명 책임이다라는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자, 다음은 민주당입니다. 민주당에서는요, 지금 연일 이재명 대표가 강조하는 이 말이 있는데, 이 말이 특정인한테는 맞고 특정인한테는 안 맞고, 여기에는 맞고 여기에는 안 맞고, 이런 얘기를 한대요. 뭐냐? 자, 먼저 강조하는 말. 떡잎이 져야 새순이 자란다. 떡잎이 져야 새순이 자란다. 쉽게 말해서 지금 새순을 위해서 떡잎이 져야 된다. 중진들 이제 물러나 달라, 뭐 이런 뜻인 것 같은데,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물러나라고 압박을 했던 그 중진들의 면면을 봤더니 기준이 나이인지 선수인지 좀 모호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떡잎은 참으로 귀합니다. 그러나 떡잎이 져야 새순이 자랍니다. 세 가지가 또 다른 세 가지를 위해서 양보해야 합니다. 장강의 물은 뒷물결이 앞물결을 밀어냅니다. 천마디가 형님 꼴찌에 떼요 그래요. 적합도 조사 결과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 그 전화를 끝내고 안규백 전략공천위원장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런 조사 한 적 있냐? 없습니다. 혹시 경기도에서 이러더라고요. 경기도란 무슨 뜻이냐? 알 사람은 다 아는데 경기도 팀이라고 있어요. 나는 이거는 비선의 농단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당의 공식 조사 결과입니다. 그분이 아마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셔서 그런지 좀 과민하게 반응하시는 것 같은데 그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예, 비선의 농단이다. 아니다. 과민한 반응이다. 새술은 새부대, 장강의 물은 뒷물결이 앞물결을 물어낸다. 뭐 좋은 얘기죠. 그런데 이런 얘기를 쭉 하지만 밀려나는 사람은 아니 무슨 기준으로 나를,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대표가 아까 떡잎이 져야지 새순이 자란다고 했는데
무슨 기준으로 떡잎을 정했냐. 이 이른바 떡잎으로 지목당한 사람들의 이제 불만인 거죠. 대표적으로 사실 이게 뭐 선수 기준으로 보기도 어렵고 나의 기준으로 보기도 어렵고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볼까요? 최근에 네. 지목당한 분들. 최근에 이제 불출마 사실상 요청을 받은 인재근 의원 같은 경우에는 3선이에요. 보통 이제 그 이른바 올드보이라고 한다면 이제 4선 이상이거든요. 예. 근데 인재근 의원은 3선이고 물론 이제 김근태 전 의원, 고 김근태 의원의 그 부인이시기 때문에 지역구를 그렇습니다. 오래 해왔다라는 뭐 그런 이미지도 있긴 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뭐 정치적 후광이 있지만 그 점을 고려하더라도 일단 선수로는 3선이고 더군다나 아까 지금 인터뷰에 나온 문학진 전 의원 같은 경우에 형님이 꿀찜이다라고 전화받았다는 예. 문학진 전 의원은 재선이에요. 재선이에요? 네, 그러면은 사실 이게 뭐 올드보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반면에 뭐 이번에 험지 출마 그 권유받은 추미애 전 의원 같은 경우는 5선이거든요. 5선이네. 그럼 이건 뭐 선수가 기준이라고 할 수도 없는 그건 것이고. 아닌 것 같고. 그럼 혹시 나이가 기준일까? 이렇게 본다면은 예. 아까 문학진 전 의원 69세고 이종걸 전 의원 같은 경우에도 60세입니다. 66세인데 예. 지금 60대인데. 부출마권을 안 받은 대표적인 인사인 박지원 전 국정원장 81세입니다. 그럼 이거는 사실 뭐 나이가 기준도 아니고 도대체 뭐가 기준인 정성호 거냐. 의원도 60대고. 정성호 의원도 60대고 그러면은 도대체 뭐가 기준인 거냐 그런 불만이 나오는 거죠. 예. 아니 그럼 그것도 물어보죠. 그럼 그 빠진 자리에는 그럼 누구를 배치하겠다는 거예요? 그 이른바 친명, 나아가서 찐명들이 들어간다 이제 이런 그 불만들이 지금 나오는 것인데요. 그 문학진 전 의원 이게 지금 경기 광주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안태준 그 특별 보좌역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 도시주택공사, 예. 경기주택도시공사 맞습니다. 그 전에 그 대선 때 이른바 옆집 논란이 옆집 이러던 논란. 네. 그 경기 주택도시공사의 부사장을 지냈었고요. 그리고 이제 정진상 씨하고도 굉장히 친분이 있는 것으로 어허.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인재근 의원 자리 같은 경우에는 김남근 변호사. 김남근 변호사도 참여연대 민변활동하고 이번에 영입인재로까지 들어와서 영입인재 10호입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 당시 이제 사법 리스크 시작됐을 때 이재명 지키기 전국민 대책위원회에도 있었던 사람이고요. 자, 그러니까 김남근 변호사가 얘기가 되니까 여기서 하나만 제가 말씀드리죠. 그러니까 인재근 의원이 좋다. 나 물러날게. 뭐 내가 오래 했다고 하니까 나도 정치에 더 이상 욕심 없어요. 하지만 내 다음 자리는 우리 쪽에서 정하게 해 주십시오라는 얘기를 전했나 봐요. 하지만 이쪽에서 이재명 대표 측에서 김남근 변호사지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오히려 인재근 의원이 김남근에 대해서 지지하지 않는다. 이런 입장까지 지금 밝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거 내가 지지하는 후보 아니다라는 입장까지. 그러니까 본인이 불출마 그 요청을 수용하면서도 저 사람은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제 그런 입장까지 냈었습니다. 자, 이렇게 내분이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이 지금 공천 초기인데도 이러면 나중에 정말 탈락하고 아니 나는 빠지고 나는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나가라고 하더니 결국 들어오는 사람은 친명입니까? 이 얘기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제 시작이죠. 이제 시작인데 인재근 의원이 그 김남근 변호사를 지지하지 않는다 이 말한 것이 상당히 큰 의미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조금 전에 뭐 떡잎으로 지명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떡잎으로 지명된 사람들의 기준이 뭐냐? 그건 친명이 아닌 거예요. 친명이 아닌데 또 하나 더 한 걸음 더 나간 기준은 친명인데 찐명을 거기다 집어넣어야 될 사람이 있는 거예요. 친명이더라도. 친명인데도 찐명이 찐명을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 가령 예를 들어서 문학진 의원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선 캠프에서 이 정부 특보단장을 했어요. 아주 그 중요한 역할을 했죠. 그렇네요. 정부 특보단장을 했는데 거기보다 더 찐명이 있기 때문에 직접 전화를 해서 불출마를 권유를 한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그리고 그 인재근 의원도 물론 뭐 선수가 높아서 그랬지만 그때 이재명 대선 캠프에서 공동으로 총괄 선대본부장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은 어떻게 이 역할도 했는데 친명 진영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는 그런데도 거기에 또 다른 진짜 그 찐명을 넣기 위해서 그 김남근 변호사를 넣기 위해서 불출마를 종용을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본인이 불출마를 선언을 하면서 한마디로 딱 한 게 나는 찐명으로 나 대신 친명을 밀어내고 찐명으로 오는 사람 지지 안 한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 그러면 민주당 내에서 내분이 일어나는 건데. 그렇게 되면은 앞으로 그 인재근 의원은 좀 어떻게 보면은 순순히 물러났지만은 그러지 않을 사람들이 상당히 속출을 할 거고 또 특히 인재근 의원은 상당히 상징적입니다.
그 민주당 안에서 김건태 계가 아직 있는데 그렇죠. 김건태 전 의원에 대해서는 거의 아주 신성불가침처럼 그렇게 인식이 돼 있어요. 민주당 안에서는. 그렇죠. 그런데 그 배우자를 지금 공천에서 이재명 대표가 배제를 하는 것은 친명계 외에는 인정을 하지 않겠다는. 김근태도 그러면 배제를 하는 거다 사실상. 그렇게 되는 것이죠. 부인을 어쨌든 뭐 참선을 했지만은 그 직접 그 전화를 해서 불출마를 종용을 했다면 그렇게 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논란이 계속 일자 친명계에서는 이런 얘기 계속 언론에 나오면 좋을 게 없잖아요. 친명계에서는 이런 해명을 내놓고 있습니다. 친명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재명 대표와 뭐 같이 근무와 과거에 경기도지사 시절에 뭐 같이 근무했다던가 하면 다 친명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해당 후보가 그 국회의원 후보로서의 어떤 자질과 능력이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지. 네. 이재명과의 거리로서 따진다고 하면은 나중에 그 최종 공천 결과를 보면은 다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친문 찍어내기 어떻겠습니까? 저는 이재명 당대표가 어떻게 보면 예우도 해주고 이러한 부분에 대한 어떤 고려 차원에서도 하는 것이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최전선과 후방이 있는데 잘 나가서 싸우지 않는 것이 좋은 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들에게 대해서 충분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도 저는 총선 알겠습니다. 관리에서 매우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여상원? 이재명 대표 입장을 소위 말하는 측근 의원들이 지금 대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하니까 지금 논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왜 가면 이재명 대표 이 상황에 직접 나서야 되느냐. 이 부분을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께 조금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이 지금 이 교통 그 사거리가 있다고 생각하면 신호등이 있잖아요. 신호등은 소위 말하는 시스템 공천이에요. 근데 만약에 지금 이 사거리에 교통량이 집중이 돼가지고 병목이 막 벌어져서 막 어디 이 신호가 제대로 잘 신호 작동이 되는데도 교통량이 원활히 안 될 때는 곳이 있죠. 안 되는 곳 있잖아요. 예. 그럴 경우 누가 나갔습니까? 결국 교통경찰이 직접 나가 수신으로 이쪽 라인 빨리 먼저 가세요. 이쪽 라인은 멈추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만큼 지금 이 공천을 앞두고 소위 말해 중진들을 비롯한 이런 몇 군데에서는 경쟁이 과열되면서 소위 말해 시스템 공천, 그러니까 신호등만 가지고는 이 지금 원활한 교통량이 이 지금 통행이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대표가 나선 거다는 이야기가 첫 번째인 것이고요. 근데 막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니 왜 저쪽 차만 계속 그러니까요. 보내주냐고요. 그래, 그 이야기를 제가 지금 할 건데요. 예. 두 번째는 그거죠. 쉽게 말하면 아까지 박성준 대변인이 이야기했던 부분이 무슨 이야기냐면 결국은 어차피 나가봐도 안 될 분들은 그 나가서 나중에 진짜 이 공천 이 관리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이 심사에 의해서 탈락될 경우에 상당히 정치적 체면을 구길 수 있으니 오히려 대통령가 나서서 예우를 해주는 거다.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근데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왜 내 차선은 막아놓고 다른 차선만 계속 보내느냐 그런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사실 앞서 이 송국근 본부장님 말씀하셨지만 사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번 총선을 통해서 확실하게 당의 주류 교체를 이루겠다는 생각이 분명히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소위 말해서 친문계에 대한 정권 교체 책임론을 갖고 계속적으로 이야기했잖아요. 이번에는 GT계, 김건태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재근 의원이 지금 대타로 추천한 사람이 유원회 전 교육부총리라고 그래요. 유원회 전 의원 같은 경우 대표적인 김건태계였는데 그건 노고했다는 거잖아요. 예.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이인영 의원이에요. 이인영 의원이 대표적인 GT계 의원이거든요. 그렇죠. 옛날 보좌관 출신. 보좌관 출신이고. 그래서 이인영 의원을 만약에 구로에서 만약에 탈락될 경우에는 말 그대로 GT계가 완전히 몰락가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이 부분과 관련해서 또 다른 하나의 계파적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이인영까지 이제 거론이 되기 시작해요. 만약에 그렇게 갈 경우에는. 근데 이인영은 지금 86의 지금 대변인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데. 대변인 역할도 하고 있고 또 동일 지역 삼성 그 기준에도 지금 올라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면 아직 글쎄요. 그러니까 이인영도 어떻게 될지는 더 지켜봐야 돼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뭐 이렇게 계속 올드보이 뭐 나이로 보든 아니면 뭐 선수로 보든 이런저런 이유로 올드보이를 나가시라고 하는데 근데 이분은 왜 만나냐라는 얘기가 그래서 비명계에서 나오는 겁니다. 추석 전에 만난 걸로 알려지고 있잖아요. 추미애 전 장관. 왜 추미애 전 장관에게는 러브콜을 보내느냐에 대해서 당의 찬반 논란부터 들어보시죠.
윤석열 정권과 제대로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를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최전방 공격수로서의 추미애 전 장관의 활용 가치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는 목소리도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뭐 검토 대상은 될 수 있다는 제가 되고 있는 것을 말씀이시네요. 알고 있습니다. 이제 올드보이라고 하는 분들을 다 직접 이 대표가 전화를 했는데 그럼 뭐 최 장관이나 추미애 장관이나 이런 분들은 올드보이 아니냐. 일관적인 기준을 갖고 해도 이제 이러쿵저러쿵 하는 건데 그런 것들이 이제 흔들리게 되면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자, 추미애가 활용 가치가 있다. 추미애 전 장관이 활용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추미애 내보냈다가 전체적인 판이 바뀔 수도 있고 그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해 덕치를 정확히 따졌겠죠. 이재명 대표가. 가령 예를 들어서 추미애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원래 지역구가 강진입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고민정 의원이 있는 그게 5선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거기 투입하는 것이 아니고 최근에 그 이재명 대표가 추미애 전 장관을 만났을 때 언론 보도에는 불출마나 험지 출마를 종용을 했다고 하는데 저는 험지 출마 쪽이라고 보거든요. 그게 바로 조금 전에 저희들이 이야기했던 그 동작입니다. 동작을. 그 지역에 여론조사를 돌렸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추미애 그 자체 여론조사를. 그러면 이제 민심을 한번 탐방을 했다는 의미가 되는데 이 추미애 전 장관은 다목적으로 이제 쓸 카드가 되는 것이죠. 일단은 친문이죠. 그 법무부 장관을 했으니까. 그런데 전향을 했어요. 사실상 전향을 해서 최근에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직접 공격을 했습니다. 왜 나와 윤석열 검찰총장이 부딪혔을 때 나를 사퇴를 시켜서 윤석열 정부를 만들었느냐 이렇게 공격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임종석, 노영민 전 비서실장도 직접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친명 진영에서 친문을 배척하는 그런 분위기인데 친문 장관 출신이 그걸 앞장서서 해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게 일종의 명분이 되는 거예요. 친문을 쳐내는 명분이 확실하게 갖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추미애 전 장관에게 뭔가 보상을 해줘야죠. 보상을 해주려면은 이 출마를 시켜야 되는데 양재 출마시키면 내부에서 반발도 일어나고 하니까는 험지에 출마를 시키는 거예요. 험지에 출마를 시키는데 출마를 해서 떨어지면은 그냥 그 영도 폐기하면 되고 그리고 만약에 당선이 돼서 국회에 들어가면은 지금 친문도 공격을 하고 그리고 윤석열 정부를 계속 공격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최전방 공격수로 쓸 수가 있는 다목적 카드이기 때문에 예외로 치는 겁니다. 자, 다목적 카드가 될 수 있을까? 아까 나경원, 이수진, 추미애 요 그 그래픽 있었죠? 이재명 대표가 자 일단 최근에 가상 대결에서 47대 37, 9.9% 포인트거든요. 그런데 이수진 의원은 뭐 현역이긴 합니다만 8.9% 포인트. 이수진 의원이 그래도 물론 오차범위 안에 있습니다.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격차는 추미애가 더 나는데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이수진 의원한테 전화를 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지지율 얘기를 했습니다. 지지율?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설 연휴 직전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배석자 없이 1시간 정도 만나서 출마 문제를 논의했다고 하는데요. 앞서서 그래서 민주당은 당초 송파 갑의 윤석열 대통령 40년 지기이자 검찰 출신인 석동현 후보가 공천될 경우에 추 전 장관을 내보내서 검찰 정권 견제를 내세우려고 했지만 네, 석 후보가 탈락을 하자 동작을에서 나경원 전 의원과 맞붙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걸로 보이는데요. 그래서인지 이 대표가 최근에 동작을 현역인 이수진 의원에게 전화 통화를 해서 지지율을 더 올렸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지지율이 좀 올랐으면 좋겠는데 지금 그거 갖고는 안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의 한 핵심 관계자는 당선 가능성이 공천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차재원 교수님. 한 사람은 설 명절 전에 따로 만나서 얘기하고 무슨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한 사람한테는 전화 걸어서 그 지지율이 좀 문제인데 쉽게 말해서 요즘에 성적이 잘 안 나와 뭐 이런 얘기거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대표 입장에서는 상당히 일종의 뭐랄까요, 이 서울의 전략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동작을 해서 만약에 민주당이 빼앗기면 상당히 타격이 크다고 아마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마 좀 더 그러니까 관심을 갖고 들여다본 지역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앞서 우리가 봤던 그 펜앤마이크의 리서치
그 여론조사에 나옵니다만 지금 이수진 의원이 상당한 격차로 뒤지는 걸로 나오고 있잖아요. 예. 아마 민주당 자체 여론조사에도 비슷한 아마 양상이 드러났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아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아 이제 위험하겠구나. 그래서 아마 이수진 의원 보고는 좀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하라는 이야기인데 거꾸로 이야기하면 지지율을 만약에 못 끌어올리면 당신을 바꿀 수밖에 없다는 그러한 이야기로도 해석이 되는 것이거든요. 자, 문제는 뭐 이 이재명 대표가 이수진 의원을 만약에 교체할 경우에 이것이 만약에 지지율이라는 것이 이 하나의 그 기준이라고 한다면 이수진 의원 입장에서는 반발할 가능성이 크죠. 그러니까요. 만약에 대타로 아까 예. 이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대로 추미애 전 장관을 만약에 공천할 경우에는 아까 앞서 여론조사에서는 이수진 의원이 그나마 그래도 오차 범위 내이긴 하지만 1% 앞서는 걸로 나와 있기 때문에 도대체 기준이 뭐냐 그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1%포인트 차가 전체적인 오차 범위 안에 있죠. 그러니까 1%포인트 차가 높다 적다가 의미는 없지만 그러면 왜 나한테 내가 그래도 어찌됐든 높게 나왔는데 왜 나를 나가라고 하느냐 그런 반발이 있을 수 있다는 거고요. 그렇죠. 예. 자, 이런 가운데 민주당에 또다시 사법 리스크 태풍이 불어오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어제는 대장동 비리 의혹과 관련해 그 핵심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김만배 씨가 첫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판결이 이재명 대표 수사에 미칠 파장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김만배 등 이분들이 저를 온갖 욕을 했습니다. 본인이 직접 육성으로 한 말도 있습니다. 공산당 같은 XX 뭐 등등 이렇게 저를 원망하고 욕했습니다. 그 원망하던 저를 위해서 돈을 줬다, 대선 자금을 줬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겠습니까? 그분에 대한 설명 계속 엇갈린다라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아니 그분은 전혀 없고요. 그리고 그런 말 뭐 한 기억도 없습니다, 사실. 뭐 맥락을 들어봐야 아는데 그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했기 때문에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이재명 지사랑 친분 부인하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분하고 이재명 지사하고 뭐 특별한 관계도 없고 한 번 만나봤습니다. 옛날에 저기 이 인터뷰차. 자, 김만배 씨의 유죄 판결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사건의 앞머리 부분에 대해서 법원이 인정을 했다. 이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김만배 씨가 어제 유죄 판결을 받은 혐의가 뭐냐면은 뇌물 공여예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뇌물을 줬냐?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이던 최은기 씨한테 예. 40억 원 주기로 하고 그건 약속을 한 거고 실제로 이제 뭐 급여라든지 이런 명목으로 8천만 원을 줬다 이거거든요. 그 어떤 일에 됐거냐면은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하는 그러니까 공사를 설립하는데 왜 뇌물을 줬냐? 당시에 이제 그 성남시의회 구도상 그때는 한나라당이었거든요. 이 최은길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뇌물 공여를 통해서 의석수를 확보를 해가지고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설립을 했다. 거기 도시개발공사에 나중에 사장 직무대리까지 지낸 사람이 유동규 씨잖아요. 예. 그리고 그 공사를 통해서 어쨌든 대장동 일당들한테 사업을 몰아주고 그런 식의 어떻게 보면은 이 검찰이 지금 이 기소한 토착 비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그 부분이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공소 사실에서 앞부분에 어떤 스토리텔링으로 들어가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렇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법원이 인정을 했다. 이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물론 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직접 관련이 있는 건 아닙니다만 이 소식도 지금 관심을 모으고 있어요. 김정숙 여사가 수사 대상에 올랐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 뭐 수영 배우는 문제였다고요? 뭐예요, 그게? 네, 맞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 최근 검찰이 이제 김정숙 여사와 관련된 사건 수사에 착수를 했는데 김정숙 여사가 남편인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재임 시절에 청와대 여성 경호관으로부터 1년 이상 수영 강습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이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서울시 의원에게 고발을 당한 사건입니다. 이 의원은 고발장에서 이 김 여사가 업무와 임무와 책임이 정해져 있는 여성 경호관에게 수영 강습을 시킨 것은 직권을
남용해서 경호관이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렇게 적었고요. 예. 이 해당 사건이 알려진 거는 지난 2020년 조선일보 보도를 통해서인데요. 당시 대통령 경호처가 여성 경호관은 안전요원으로 근무했을 뿐 영부인을 위해서 수영 강습을 하지 않았다라면서 조선일보를 상대로 정정보동 청구 소송을 냈지만 결국 패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일보 보도에 문제가 없다? 네. 그리고 패소를 한 이유가 여성 경호관의 개인 수영 강습을 의심하는 것은 합리적 추론으로 판단된다. 이런 이유에서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하지만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아직 뭐 구체적으로 어떤 뭐 수사나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 정도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재판이 나와야 알 수 있는 건데, 근데 재판이 무려 2번이나 나왔는데 결과가 대법원 판결은 안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점에 신당 창당을 선언했던 사람 얘기입니다. 조국 전 장관 어제는요 광주 5.18 묘역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5.18 묘역에서 지금 뭘 밟고 있는 겁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땅에 박힌 전두환 비석을 2발로 밟는 행위를 했다고 합니다. 다 상징적인 의미가 있겠죠. 뭐 그냥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행동을 한 이후에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내가 당해보았더니 광주의 아픔을 몸으로 이해하게 됐습니다. 40여 년이 흘렀지만 5.18 항쟁은 여전히 진행 중이구나. 광주 시민들께서 끝내 불사르고자 했던 낡고 썩은 것들이 모양만 바꾸고 다시 활개치고 있다는 점을 처절하게 느낍니다. 저와 제 가족, 함께했던 주변 분들이 죽음 같은 수사의 대상이 되면서 뒤늦게 그 고통과 분노를 피부로, 몸으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곳 광주 시민을 생각하며 저와 제 가족이 겪은 고통을 다시금 떠올렸습니다. 어쩌면 위로를 받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광주에서 광주 시민의 고통을 알겠습니다. 뭐 당연히 할 수 있는 말이죠. 그런데 가로 열고 내가 당해보니, 그러니까 자신의 재판과 광주 항쟁을 비교를 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광주 시민이라면 정말 화가 날 것 같은데요. 사실 이게 너무나 비교해서는 안 되는 두 대상인 거죠. 지금 광주항쟁 같은 경우에는 군사정권에 맞서가지고 시위를 벌이다가 뭐 유탄을 맞고 정말 총탄을 맞고 그런 사건하고 지금 본인이 2심까지 실형을 받은 범죄 사실을 비교를 해보면은 자녀 입시를 위해서 뭐 온갖 서류를 허위 작성하거나 위조하거나 그리고 명백한 비위 혐의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 감찰을 무마하거나 이런 혐의들로 1심, 2심까지 지금 실형이 확정이 됐잖아요. 그렇죠. 물론 법정 구속을 안 했는데 법정 구속을 안 하면서 법원이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라고 했는데 지금 저렇게 광주 내려가서 저런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을 보면은 과연 법원의 판단이 타당했는지 굉장히 의문이 듭니다. 예. 자, 앞으로 이 민주당에서 과연 조국 전 장관의 이런 뭐 행보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일지가 주목이 되는데요. 좀 신중한 것 같은데 그렇다고 아예 내치는 것 같지는 않고 송영길과 조국은 좀 다른 입장인 것 같아요.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조국 신당에 대해서 처음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점을 강조해요. 국민 눈높이. 뭐 누구나 정치 활동의 자유가 있습니다. 이번 총선은 거의 역사적 분기점에 해당될 만큼 중요한 지점이기 때문에 가능한 모든 힘을 다 합쳐야 하고 이런 단합과 이제 연대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역시 우리 국민들의 눈높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또 윤석열 정권을 최대한 심판할 수 있도록 거기에 맞춰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민 눈높이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국민 눈높이라기보다는 민주당 지지층의 눈높이겠죠. 민주당 지지층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러니까 조국 신당도 어느 정도 총선에서 좀 필요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특히 총선이 끝나면은 만약에 조국 신당에서 뭐 의석을 몇 개라도 얻으면은 나중에 같이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전에 열린 민주당처럼. 그래서 저는 그 민주당 눈높이에 맞춰서 그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를 했다고 보고
조국 전 장관이 강주에서 이야기했던 것은 본인의 열성 지지층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야기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정말 대리 시험을 쳐주고 가짜 스펙을 한 그 사건, 그 일가 강주를 이렇게 등치시킨 것은 그렇게 해도 그걸 받아들이는 열성 지지층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예. 왜 그러냐면 본인은 지금 당을 해서 비례정당을 만들어서 출마를 하면은 한 몇 %, 한 5% 정도 하면 세석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2020년에도 민주당 중에서도 강성 지지층들이 찍은 쪽이 열린민주당이었죠. 그때 예. 최강욱, 김의겸 이렇게 왔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 열린민주당이 득표를 3명이 당선됐는데 5.42% 전국에 득표를 했는데 광주에서 8.18% 득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열성 지지층이 그쪽에 민주당 지지층 중에서 강성 지지층이 아무래도 강주에 더 많다는 이야기죠. 예. 그러니 본인이 강주에 가서 본인의 열성 지지층 눈높이에 맞춰서 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일반 국민 눈높이에서는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한 거죠. 자, 뭐 이런 상황인데 조국 신당 만들어지면 과연 누가 갈까? 근데 갈 수도 있다. 신당 합류 가능성을 시사하고 나선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자 국민일보 사면입니다. 총선 출마 선언한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전 지검장이죠. 중앙지검장. 근데 조국 신당은 중요한 선택지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중요한 선택지. 자,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어제 자신의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그런 날이었는데 여기에 그날 조국 신당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한 거예요? 말씀대로 그냥 중요한 선택지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중요한 선택지. 네. 검찰의 공정성 위반으로 중징계가 청구된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자신의 징계위가 열린 당일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창당하는 이 신당에 합류할 계획인지 묻자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선택지인데 결정된 게 없어서 말씀드릴 수가 없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예. 이성윤 연구위원은 이렇게 입장을 밝힌 뒤에 징계위원회는 참석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정치권에서는 이 위원의 전북, 전주, 을에 출마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해 9월 조 전 장관의 출판 기념회에 참석해서 윤석열 사단은 마치 전두환 하나회에 비견될 정도다 이런 발언을 하기도 했고요. 지난달 8일에 이제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자, 이성윤 전 지검장의 저 발언 어떻게 보세요? 일단 지금 이제 그 출판 기념회에서의 발언이 사실 굉장히 지금 부적절한 게 이 지금 이성윤 전 중앙지검장이었죠. 본인이 중앙지검장으로 있을 때 조국 수사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 총괄하는 거기에서 피의자로 조사받던 사람이 조국 전 장관이었거든요. 예. 그런데 그 사람의 출판 기념회에 가서 이 지금 뭐 현 정권에 대해서 뭐 전두환 하나회에 비교를 한다든지 그러니까요. 그것도 현직으로서 검찰 같은 경우에 검찰을 비롯해서 모든 그 공무원들이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굉장히 중대하게 위반했다라고 해서 중징계를 청구한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옛날에 황운하 의원 그 판례 때문에인가요? 출마를 할 수는 있는 겁니까? 맞습니다. 이게 사실 이른바 황운하 판례 때문에 이 지금 원래 징계 청구 중에는 사표 수리를 안 하거든요. 안 받아주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직한 게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른바 황운하 판례, 그 김선수 대법관, 민변 회장 출신인 김선수 대법관이 만든 그 판례 때문에 일단 본인이 사직 의사를 표시를 하면 그게 수리가 되든 안 되든 출마는 가능한 그런 상황이 돼서 지금 저런 발언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징계 중인데도 나는 어디를 가겠다라는 얘기가 나온다는 겁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카타르 아시안컵. 야, 이거 참 우리가 우승 못했지만 그 후폭풍이요. 처음에는 감독이잖아요. 근데 알고 봤더니 지금 막 선수들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지난 7일이었습니다. 아시안컵 준결승전에서 주장인 손흥민 선수. 손흥민 선수 손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오른손 손가락 2개를 붕대로 저렇게 감았어요. 그래서 뭐 연습하다 다쳤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손가락 부상을 당한 이유가 바로 이강인 선수와 파리 생제르맹의 이강인 선수와 몸싸움 때문이었다. 이런 소식이 알려졌어요. 영국 매체를 통해서. 요르단과 준결승하는 그 중요한 결승 다음으로 준결승을 앞두고 필승을 다져도 모자란 상황에서 선수들끼리 싸워서 손가락을 다쳤대요.
일단 어떻게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이날 저녁 식사 자리가 끝나고요. 이강인, 설영우, 정우영 등 몇몇 어린 선수들이 식사를 좀 일찍 마친 뒤에 식당 옆에 있는 휴게실에서 탁구를 쳤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손흥민 주장은 좀 뒤늦게 식사를 하는 상황이었고요. 그러다가 굉장히 소란스럽게 탁구를 치는 이제 후배들을 보고 아니, 내일이 중요한 경기니까 이제 그만해라. 자중하고 컨디션 관리해라. 오늘 훈련량도 많지 않았느냐라고 하자 손흥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자. 네, 그러자 어린 선수들이 이거 불필요한 간섭 아니냐라면서 반발하면서 싸움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훈련량도 많았고 내일 경기도 있으니까 야 지금 자중해. 지금 무슨 탁구야. 컨디션 관리해야지. 라고 했더니 아니 뭐 코칭 스태프도 아니잖아요. 근데 왜 자꾸 간섭을 해요. 아니 뭐라고? 아니 이 녀석이 뭐 대충 이렇게 간 거예요. 자 이강인 선수가 어떻게 대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강인 선수가 이제 손흥민 선수가 이제 싸움이 벌어지니까 멱살을 잡았다고 합니다. 멱살을 잡아요? 네, 손흥민 선수가 이강인 선수의 멱살을 잡았는데 어허. 그때 이강인 선수가 주먹을 날리려고 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먹을 날리려고 하다가 이렇게 날렸는데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피했다고 합니다. 아 주먹을 날린 건 사실이네. 피해서 망정이지. 네, 그렇습니다. 피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싸움이 커져서 뭐 둘이서 몸싸움이 났는지 주변에 이제 선수들이 이 둘을 떼어놓는 그런 상황에서 손흥민 선수가 손가락이 탈구됐다고 합니다. 오호. 네, 그래서 이제 손흥민 선수가 요르단전 사진을 보면 앞선 8강전과는 다르게 붕대를 하고 있거든요. 예. 이것이 바로 이때 탈구된 손가락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대충 그냥 몸싸움이 아니었던 거예요. 손가락이 탈구될 정도로 붕대를 감고 경기장에 나올 정도로 몸싸움이 좀 심했던 거예요. 주먹도 날렸대요. 맞지 않아서 그렇지. 그러니까 멱살 잡고 있던 손이 저렇게 된 거예요. 글쎄, 아니 이 선수들이 왜 이랬을까? 손흥민 선수 과거에는요. 이강인 선수에 대해서 이렇게도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강인이가 정말 좋은 선수고 리그에서 잘하고 있지만 강인이만을 위한 팀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그런 결정을 하는 데서는 분명히 어느 한 이유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분명히 강인이만 경기를 안 뛴 건 아니잖아요. 집중이 너무 강인이한테만 가면 강인이한테도 분명히 큰 상처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조금 더 강인이한테 저희가 너무 많은 걸 바라고 있진 않나라고 한번 되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이게요. 이 해외파 선수들은 팬들도 많고 하나하나 행동이 사실 어떻게 보면 경쟁 관계에 있는 선수들끼리일 수도 있어요. 뭐 그런 걸 떠나서 뭐 중요한 경기를 앞두고 저렇게 몸싸움을 벌였다. 이건 정말 팀워크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이날도 이 고참 선수들이 클린스만 감독을 찾아가서 이강인 선수는 좀 빼주는 게 낫겠다 이렇게 건의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강인은 좀 빼달라고 아예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런데 클린스만 감독이 이 같은 요구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선발 기용해가지고 이제 경기에 내보낸 건데 이날 다들 아시다시피 졸전이었습니다. 유효 슈팅은 하나도 기록하지를 못했고요. 특히나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전방위의 공격수 역할을 하는 이강인 선수, 손흥민 선수 둘 다 제대로 된 기량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이강인 선수는요. 8강전에서는 손흥민 선수에게 패스한 이 패스가 12개 달했는데요. 이날 요르단전에서는 3개에 그치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논란이 되니까 이강인 선수가 이 소식 알려지고 막 국민들이 막 알기 시작하면서 사과하겠습니다. 사과를 했대요. 근데 이 사과도 좀 논란이 되고 있어요. 맞습니다. 사과를 했는데 빠진 게 있었거든요. 바로 손흥민 선수에 대한 사과가 없었습니다. 본인의 SNS를 통해서 이게 영국 매체를 통해 보도된 내용 본인도 확인했다. 정말 죄송하다라고 이야기를 꺼냈는데요. 특히 축구 팬들에게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드린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러울 뿐이다. 또 저에게 실망하셨을 많은 분들께 사과드린다라고 했지만 정작 손흥민 선수에 대한 언급은 없어서 또 다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 선수가 저렇게까지 막 손가락이 탈구가 될 정도로 몸싸움이 있었다면 감독은 몰랐을까요? 감독도 옆에 있었을 텐데 아니 적어도 코칭 스태프나 누군가 보고를 했겠죠. 그랬을 때 감독은 어떻게 대응을 했을까? 그날 올린 SNS에 아주 의미심장한 사진만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뭐라고 얘기를 하면서. 네,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예. 한 팀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는 했는데. 자, 그러니까 그날 올린 거예요. 근데 감독이 그런 일이 있은 다음에
SNS에 올린 글이 저거라는 거군요. 네. 그런데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한 팀이 되려면 사실 감독이나 이제 코칭 스태프가 선수들을 독려를 하고 문제가 있으면 좀 선수들을 다 추스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게 없었던 것이 이런 싸움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코칭 스태프나 감독이 뭐 개입한 소식이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클리즈만 감독은 이 탁구장 바로 옆에 식당이 있는데 그 식당에 있었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전혀 지금 개입하지를 않아서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보았다라는 지금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술도 부재했는데 선수들을 독려하는 것에도 한 팀을 만드는 것에도 실패한 것이 아니냐라는 지금 비판이 또 일고 있습니다. 축구는 11명이 하는 거죠. 이 팀워크가 중요합니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자, 우리 국가대표팀이 이제 외국에서 경기를 하잖아요. 그럼 이제 졌어요. 중간에 뭐 지고 해서 우승까지 못 가요. 그러면 빨리빨리 이제 짐 싸가지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체 우리나라 선수들은 같이 움직여요. 호텔에서 같이 나오고 같이 체크아웃하고 같이 버스 타고 같이 비행기 기다려서 같이 짐 싸고 같이 한국에 옵니다. 그게 기본이에요. 그런데 일부 프로 선수들, 잘 나가는 선수들, 외국에서 뛰는 선수들은 끝나자마자 한국에서 연락이 온대요. 빨리 오라고. 왜? 광고 찍어야 되니까. 왜? 이게 여기저기 또 만나야 될 사람 많으니까. 그럼 가야 되는데 선수단이랑 움직여야 되잖아요. 따로 전세기를 타고 온다고 합니다. 그런 선수들이 일부 있었대요. 그랬을 때 같은 국가대표 선수들, 국내파 선수들은 얼마나 또 그런 감정이 들었을까요? 팀워크가 중요한 겁니다. 선수 하나하나의 개인기도 중요하지만 그걸 감독이 못했다는 지적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 언론에 보도가 된 게 아니라 외국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됐어요. 이러면서 야, 이거 뭐야, 왜 이런 얘기가 나오지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음모론이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영국의 선지, 대중지를 통해서 처음 보도가 되니까요. 이게 왜 우리나라 언론이 아니라 외신을 통해 가지고 처음 보도가 됐을까와 관련해서 그 경위에 대한 음모론이 제기되고 있는 건데요. 이 보도가 나온 시점은 클린스만 감독에 대한 경질 요구가 상당히 높아지던 때였고요. 또 축구협회에 대한 비난 목소리, 비판 목소리도 고조되던 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비판의 시선을 선수들에게 돌리기 위해서 무언가 이게 언론에 흘린 것이 아니냐라는 취지의 음모론까지 제기가 되고 있고요. 특히나 이런 음모론이 힘을 받고 있는 건 축구협회가 이례적으로 선수단 내부에 싸움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을 했거든요. 이게 극히 이례적인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좀 의혹의 눈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난해 연말 막장 드라마보다 더 황당한 사기 수법으로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었던 사람이 있죠. 그 사람에 대한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남현희 씨와 공모한 게 맞습니까? 아니면 혼자 범행 계획 세우신 거예요? 피해자분들께 죄송합니다. 펜싱협회 후원은 남현희 씨가 제안한 겁니까? 죄송합니다. 남 씨가 지금 본인 거짓말하고 계시다는데 이에 대해서 입장 있으실까요? 남 씨 주장 중에 제일 반박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잠시만요. 자, 재벌 3세다. 그러면서 성별도 속였고 결국 전총조. 어떤 판결이 나왔습니까? 징역 12년이 나왔습니다. 상당히 중형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재판부는 일단 30억 원대의 사기 행각을 벌였다는 점, 그것도 반복적으로 벌이면서 피해 회복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서 양형 기준보다도 더 높은 형을 선고하게 됐다. 그 배경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또 하나는 공문서 위조가 있는데요. 본인의 성별을 남성으로 속이고자 주민등록증을 위조해서 제시했던 혐의도 모두 유죄로 인정이 됐습니다. 특별히 재판부는 상당히 강한 어조로 꾸짖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생 전반에 대해 돌이켜보고 반성하라는 취지로까지 언급을 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저쯤 되면 반성을 해야 되는데 뭐 반성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재판 결과 나오니까 엉엉 울었대요. 전총조가 오해를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뭐 처음부터 끝까지 뭐 대성 통곡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요. 마스크와 안경을 쓰고 앉아 있었는데 거의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뭐 최후 전술 지난달 31일에 최후 진술 때는 뭐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해요. 나는 희대의 사기꾼이 맞고 손가락질을 당할 만하고 죽어 마땅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도 내가 했는데 나 스스로 죽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내 스스로 혐오스러운 생각이 들었다라는 얘기도 했어요. 그리고 또 남현희 씨와의 대질 조사에서는 남현희를 아직도 너무나 좋아하고 사랑해서 미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때도 또 대성통곡을 했다고 하는데 이번에도 대성통곡을 했다라고 전해지니까 본인이 심적으로 굉장히 고통스러운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전해드리죠. 전남 여수에는 한 화장시설이 있는데 여기서 화장시설에서 이런 게 무더기로 나왔답니다. 아니, 웬 화장시설에 저기 뭐 잠깐만, 저기 색깔은 거무스름한데 자, 박상희 교수님, 저게 뭐예요? 저게 화장장 창고에서 나왔는데 예? 금리로 추정되는 물품 30점이에요. 금리 30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화장장 창고를 정리하던 한 직원이 이거를 이제 신고를 했어요. 이거는 고인에게서 나온 것 같고 고인을 모욕하는 행위인 것 같다라고 하면서 여수시와 그 지역 언론에 제보를 했는데 예? 여수시에서 이제 감사실에서 자체 조사를 하니까 누군가가 화장된 유골 속에서 비산화 물질을 수거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러면서 10년 전에도 시신에서 나온 금리들을 모아서 빼돌려서 판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지금 수사에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여수경찰서에서도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해서 진흥수사팀에 배당해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아니 금리가 나왔으면 유족에게 돌려주는 게 마땅한 거 아닌가요? 왜 그걸 자기네들이 슬쩍 했답니까? 1분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 대한민국 잘 보이셨습니까? 오늘 하루 당신의 대한민국 신통방통이 응원해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